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적의 4일 고성능 선착순 예매 시스템 구현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인프랩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김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발표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챗 GPT한테 어떻게 하면은 같은 시간대 발표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기적의 4일이라는 키워드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레거시 코드에 고를 더해서 이제 고성능 선착순 예매 시스템을 어떻게 4일 만에 구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4일 만에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적정 아키텍처를 이제 향로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발표 중간에는 이제 선착순 번호표 API라는 것을 구현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했고 성능 측정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의 만족한 성능이 나왔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드백을 수용하고 개선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인프랩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3년차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열심히 인프런에서 인프런과 렐릿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거나 업무 자동화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정 아키텍처 설계 부분입니다. 인프런에서는 최근에 스프링 캠프 2023이라는 행사에 오프라인 티켓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프링 캠프란 이제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에서 주최하는 기술 컨퍼런스인데요. 네, 이러한 티켓 이벤트를 인프런에서 기존의 강의 상세 페이지와 결제 로직을 이용해서 선착순 예매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 보이죠. 네, 문제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에는 4일이라고 해놓고 왜 일주일이라고 적었냐고 하시면은 이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 코드를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제게 4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한 3년간 일을 하다가 3주 동안 훈련소를 다녀오게 됩니다. 네, 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게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기 10일 전이었어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라는 이제 3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는데 이때 동안 실패했다는 그 자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싫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향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젝트를 잘 성공해서 훈련소에서 잘 수료받고 나올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4일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기본적인 구현과 테스트는 3월 28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과 4월 5일 같은 경우는 문화의 날 그리고 창립기념일로 쉬는 날이었고요. 이렇게 쉬는 일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FE, 백엔드 그리고 데브옵스가 유관 부서끼리 협력을 해서 약 4일 만에 연동 작업을 마쳤고 성능 테스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4월 6일에 티켓 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원래는 4월 3일이 예정일이었지만 3월 31일에 이제 주최 측에서 의견을 주셔서 4월 6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각설하고 기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릴게요. 이건 작년에 그 발표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CDN과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를 CDN을 통해서 저희는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정적 콘텐츠는 S3L을 통해서 동적 콘텐츠는 로드 밸런서와 ECS 파게이트를 이용해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그 트래픽 스파이크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요구사항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서비스가 죽지 않는 것이겠죠. 보통 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노리스 서비스에서는 부하 전파가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의를 듣고 있던 분들도 강의 결제를 하던 분들도 이런 티켓 예매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된다면 상당히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브옵스와 SRE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전 행사 결과를 보면은 이전 데이터를 보면 이제 200장의 티켓이 약 1분 40초 만에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진행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공백이 좀 길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40초 만에 매진이 되는 기록을 세웠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까 강의 상세와 결제 페이지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페이지는 상당히 레거시 프로젝트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페이지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스프링 캠프 티켓 예매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성능 측정을 먼저 진행을 해봤는데요.
실제 운영 환경을 복제해서 유사한 테스트 환경에서 실행해서 테스트의 정밀도를 높였고요, 정확도를 높였고 고의로 부하를 발생시켜서 여러 CPU, 메모리 같은 자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서 병목 지점을 찾았습니다. 부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들 이용하시는 앵그라인더나 게틀링 같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는 앵그라인더보다는 WLK나 K6 같은 CLI 기반 유틸리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구들 같은 경우는 EC2에서도 CLI만 설치해서 간단하게 테스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나 루아 스크립트 같은 걸로 기술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협업에 용이했습니다. 레거시 페이지의 성능 측정 관련 내용은 원래 사실 다른 백엔드 엔지니어분들이 작년에 블로그로 글을 작성해 주셨어요. 저는 그 글을 다음과 같은 성능자와 삼형제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DTO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한 내용 중 원래는 보통 필요한 필드만 쿼리를 하죠. 근데 필요 없는 필드들도 모두 쿼리했기 때문에 I/O에서 일단 과다한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함수형 컴포넌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노드에서 fx, js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이제 하나의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렬 쿼리가 좀 오버돼서 많이 수행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세션이나 로깅 같은 거에 대해서 거대한 미드레어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이 한 번 지연되면 18초에서 30초까지 지연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재는 전부 개선이 되었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능 측정을 해봤더니 강의 상세 페이지와 장바구니 페이지의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버 한 대가 각각 1초에 30개, 10개의 처리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무리 컨테이너 한 대라고 해도 그래도 100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DB 병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할 수 있는 것들은 컨테이너에 자원을 추가 할당하는 것입니다. CPU와 메모리의 자원 할당량을 높여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결론적으로 수평 확장, 스케일 아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스케일 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목상으로 측정을 해보니 약 33대의 서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봤습니다. 파란 막대 그래프는 예상 요청 처리량이고 녹색 그래프가 실제 측정치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녹색 그래프가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명목상으로는 33대 띄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0대, 100대, 200대 띄워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PU와 메모리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에서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코드와 인프라스트럭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레어도 있고, 그리고 높은 처리량을 위해서는 요청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향로의 인프런 아키텍처에 대한 발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4일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늘 그랬듯이 스타트업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과업을 혁신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차선책을 생각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순간적으로 급증하는 트래픽 스파이크를 이제 어떻게 레거시 코드의 수정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연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 대기열입니다. 기차나 여러 공연 티켓 예매처럼 맨 처음에 사용자분들이 대기를 하시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것들이죠.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예상 부하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는 가상 대기열 페이지입니다. 가상 대기열 페이지가 트래픽을 대신 받아줌으로써 이제 파란색 그래프 장바구니 페이지의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장바구니 페이지가 처리할 수 있는 요청량을 측정해서 제한을 걸기 때문에 서버는 안정적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장점과 세 가지 단점을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맨 처음 장점은 사용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를 AWS에서도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을 다루는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고부하 상황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구현을 할 때 고부하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만 위주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더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처리량을 상향선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원본 서버를 쉽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코드 수정 최소화하고 그 뒤에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증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미 검증된 솔루션의 도입과 구현을 통해서, 그리고 인프라 구조 변경을 통해서 높은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간을 산출했을 때는 최소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4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고 최초 도입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러한 대기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최악의 UI, UX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분들께 대기하라고만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수로 새로 고침을 한다거나 실수로 나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줄을 서야 된다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본 서버의 용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든 요청을 처리할 때 이 대기어를 사용하기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대기어를 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티켓 예매하는데 강의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게 나오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선착순 번호표 API입니다.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식당 앞에 오늘 재료를 조기 소진해서 일찍 마감합니다라는 표지판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키오스크에 가게 안에 들어가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매진입니다를 띄우는 것보다 앞에 저렇게 표지판을 붙여 놓으면 가게 가다가 매진이네 보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가게로 가겠죠. 이렇게 사용자의 트래픽을 앞에서 최대한 막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역할을 모집 마감 모달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서킷 브레이커와 폴백 패턴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갑자기 발표에서 왜 MSA 패턴이 나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서비스 B로 가는 트래픽을 평소에 검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폴백 메시지를 반환함으로써 더 이상의 요청이 원본 서버에 도달하지 않게끔 하는 패턴인데요. 저희는 이제 넓은 의미의 서킷 브레이커를 번호표 API로 구현해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탐지하는 것을 이제 티켓이 여유분이 있는지로 여부를 검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티켓이 매진된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별도의 서버에서 차단하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적용 전후를 잠깐 비교해 보자면, 저희는 인프런 메인 서버에서 강의 상세 그리고 장바구니, 결제 페이지 모두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적용을 하고 나서 스프링 캠프만의 강의 상세와 장바구니 페이지를 담당한 서버를 복제하였고,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선착순 번호표 API를 호출해 마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마다 저 API를 호출해서 마감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브라우저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장바구니 페이지의 요청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PC 연동 문제로 인해서 결제 로직은 메인 서버에 남겨두었고, 메인 서버에서 결제가 완료되면 번호표 API를 호출해서 매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확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예매했는지 여부를 반환하는 로직을 별도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진하게 되면 각 화면에서 저 모달을 출력하게 되고요. 예상 부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좀 삐뚤삐뚤하죠.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착순 번호표 API라는 것이 대신 요청을 받아주는 거고,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페이지인 장바구니 페이지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매진 시점까지는 둘 다 트래픽을 평상시대로 받다가 이제 매진 이후에는 선착순 번호표 API가 그 앞에서 트래픽을 차단함으로써 장바구니 페이지의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죠. 아까 40초 만에 매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40초 만에 트래픽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한다면 그 이후에는 서버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서킷 브레이커와 폴백 도입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선착순 번호표 API 구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번호표를 뽑는다는 이제 결제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예매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지칭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코드, 개념, 구현 모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상했을 때는 이틀 만에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병목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쓰기 트랜잭션이 감소하게 되고 읽기 트랜잭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 한 가지는 이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40초 동안 고부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부하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봤을 때 기간만으로라도 저희는 후자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만을 위해서 기존의 CDN, 로드 밸런서, 컨테이너, RDS-DB를 거쳤던 이 플로우를 스프링 캠프라는 요청만 처리를 하는 별도의 로드 밸런서와 컨테이너를 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로 발표에서도 있었죠. 디스트리뷰션의 비버를 분리함으로써 저 패스로 가는 요청들만 별도의 로드 밸런서로 요청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커넥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RDS 프록시를 도입했는데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제 환경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인 서버의 git 레포를 클론해서 이제 불필요한 로직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해당 라우터 관련 로직이 아니면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미드레어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플루미라는 IA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프랩 데브옵스 파트에서는 초창기부터 클라우드 포메이션, 테라폼, 테라그런트, 그리고 저희는 지금 플루미에 안착해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같은 팀 엔지니어 분이 곧 기술 블록을 작성해 주신다고 하니 나중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쉽게 쓰는 타입스크립트와 고어 언어를 이용해서 AWS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10분 안에 그 기존 인프라 운영 환경에 그 메인 서버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DB를 똑같이 복제해서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동일 사양의 클러스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부하 테스트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표 API를 고어 언어로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저희 데브옵스 파트에서는 주로 고어 언어를 이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어를 잘 이용하시고 계시고 이게 단순히 컴포트 존에 있다고 해서 고어를 쓴 건 아닙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내용인데요. 네, 번호표 API를 이렇게 분리해서 빨간색 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복제 서버에서 매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제 완료 이후 로직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로부터 브라우저에서 매진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 그리고 서버로부터 번호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 이 두 가지 요청을 처리하게 되고,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레디스 클러스터를 이용했습니다. DB 커넥션 문제가 엄청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레디스를 이용해서 빠른 응답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기 눌렀을 때 브라우저에서 매진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모달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매진까지 처음에는 60초에서 90초가 예상된다고 생각했는데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한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연 발생 범위를 축소하고 일종의 트래픽 신호등, 가드레일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진 발생 시 그 이후로 서버 요청을 차단한다, 이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착순 개념 같은 경우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관련 컨텐츠에서 정원을 제한하는 기능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기가 있는 행사를 진행할 줄 모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성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컴포트 존에 있어서 고를 쓴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드렸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테크앤파워라는 벤치마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스트와 그리고 스프링과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5배부터 크게는 10배까지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레디스 워크로드를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지연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매진 여부를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표 API를 별도로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메인 서버에 넣으면 되지 왜 따로 분리를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일반 사용자와 이벤트 참여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메인 서버가 과연 그 요청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청이 30초까지 지연이 발생하는 레거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되면 지연과 장애 발생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제 서버로 스프링 캠프 트래픽을 분리하고 우리 이벤트 트래픽은 복제 서버로만 가게 하고 번호표 로직은 별도의 API와 별도의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 장애 전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달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데보스 파트에서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저희가 수행해온 경험이 있고 저희는 지금 4분이 있는데 다 FE와 백엔드 개발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임시로 고성능의 API를 구현해서 개발팀에 제공했습니다. 개발팀이 레거시 프로젝트를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일이기도 하고 4일 안에 구현하려면 선택지가 없었기도 했습니다. 명세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평균 초당 1만 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술 스택은 고 그리고 고성능 웹 프레임워크인 파이버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 쓰는데 왜 진을 안 쓰고 파이버를 쓰지? 파이버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 웹 프레임워크 상에서도 벤치마크를 해봤을 때 이제 7배 넘는 성능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은 파이버 쪽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레디스 쓴다 말씀드렸는데 2가지 자료 구조를 이용합니다.
키와 소티드 셋입니다. 보통 키만을 이용해서 트래픽 스파이크 환경에서 순서대로 유저들의 요청을 카운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예약자 명단을 따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예약자 명단 같은 경우 DB에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DB와의 연결을 최소화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 몇 등에 어떤 사용자가 있었는지를 별도의 소티드 셋 자료 구조에 저장하였습니다. 키에서는 선착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많게는 250번째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디스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로직을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로 그려보았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정상적으로 티켓을 예매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디스의 G카드로 이제 예약자 명단에 몇 명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 카운트 리밋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매진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요청 같은 경우는 최소 5ms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더하기 1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G카드 같은 경우는 소티드 셋의 순서를 세는 거기 때문에 0부터 숫자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1을 더해 주었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상당히 애를 먹었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공유드립니다. 매진되면 410번 곤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번호표를 발행한다는 로직입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나서 이 사용자가 매진 전에 티켓을 예매한 게 맞는지 확답을 주는 API인 것이죠. 주로 메인 결제 서버에서 호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get 카운트를 통해서 1차로 매진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예약자 명단에서 중복으로 예매한 사람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복인 경우 409를 내려주고요. 번호표 발급으로 넘어가서 이제 카운터에 인크리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카운터에 1을 더하는 옵션인데요. 그 올라간 값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답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를 인크리먼트 하는 순간 나는 240명 안에 들었어, 나는 240명 이후에 요청을 해버렸어, 이런 것이 결론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50번이면 명단에 추가가 되고 260번이면 240명이라는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410번을 내려주게 됩니다. 410번을 내려주면 결제 서버에서는 환불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결제 실패 플로우가 나타나게 되겠죠. 명단 추가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명단에 잘 들어가는지 한번 검사를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명단에서 순서를 세서 초과했는지를 또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약이 완료되려면 202 accepted 응답을 반환하게 되죠. 예약자 명단은 필요 없는 데이터 구조일 수는 있겠지만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각각 g-nx 그리고 grank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3에서 4회 정도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로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주어진 시간 안에 구현하는데 가급적이면 정확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자 여러분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로직상에서. 그리고 번호표 발행 전까지 카운터의 수만을 확인해서 카운터만 확인하면 이제 매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카운터를 쓰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굳이 소티드 셋의 카운트를 측정해가지고 매진 여부를 확인했을까요? 저희는 정확한 그 일반적인 로직을 통해서 증가한 값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로직을 사용했습니다. 로깅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나노초 단위로 기록을 하였고, 유저 아이디, 번호표 순서, 그리고 예약자 명단 순서, 요청 아이디, 세션 아이디 이런 것들을 모두 로그에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서버가 죽더라도 로그만 보고서 이제 순서를 재정렬할 수 있게끔 일종의 방어 수단을 둔 것이죠.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일부는 예약자 명단에 두어서 이제 단순 변심이나 결제 실패 같은 이슈에 처리하기 쉽게 진행하였습니다. 성능 측정 결과 C6일 라지 서버 3대만으로 초당 5만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레디스의 빠른 성능, 그리고 5 웹 프레임워크의 경량 웹 프레임워크, 매진 확인, 그리고 번호표 발행 로직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사용자 식별자를 저장해서 발매 성공 여부를 반환하고, 강의 상세 페이지는 매진 여부를 확인하는 로직입니다. 근데 번호표 API는 잘 구현한 걸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 레거시 프로젝트의 성능이죠. 어떻게 늘릴 수 있었을까요? 레거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CPU 점유율은 낮은데 DB/IO만 높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 때까지 가보자, 컨테이너 40대까지 늘려보자 했는데 이제 한 대일 때 20대였던 반면에
컨테이너 40대면은 300개밖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도 그 증감률이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DB에 병목이 발생하니까 저희는 오로라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리더 인스턴스를 좀 추가해보자. 그래서 리더 인스턴스를 7대까지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목표했던 1000 IPS를 넘을 수 있었어요. 1500까지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이 라운드 로빈입니다. 근데 저희는 리스트 아웃스탠딩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무거운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 인스턴스에는 가급적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고 요청이 좀 가중치를 둬서 가벼운 작업을 적게 하고 있는 서버에 더 많은 요청을 분배하는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또한 DB 리더 인스턴스를 2대, 7대, 10대까지 증설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드릴 RDS 프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DB 커넥션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병목 지점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코드가 병목인 것 같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필드를 쿼리하는 것이 가장 큰 병목이었습니다. CPU와 메모리 모두 2배, 3배 늘려줘도 성능 개선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부하 테스트 끝에 다음과 같은 측정치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노드 서버이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그래서 CPU 자원을 vCPU 4개를 주었을 때 다 활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2개로 낮췄고 그리고 컨테이너의 수를 10배로 늘려서 최대한 많은 이벤트 루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프런 복제 서버에만 따로 분배를 해서 스프링 캠프 관련 이벤트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깐 그 번호표 API를 고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신기한 경험을 해서 공유 드릴게요. 고 API를 배포를 할 때 보통 도커로 많이 배포들 하시는데요. 이럴 때 멀티 스테이지 빌드와 스크래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미지 크기를 상당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배포 소요 시간도 75% 정도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C2를 ECS에 이용하시는 경우 배포 소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이미지를 내려받고 이미지 레이어의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미지 경량화를 통해서 배포 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배포를 같은 시간 대비 할 수 있고 더 많은 배포를 통해서 더 많은 테스트, 더 많은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은 추가적인 기술 블록으로 기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헬스 체크를 할 때 CRA나 wget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은 또 이미지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원래의 목적을 좀 잃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 언어를 고로 이제 별도의 헬스 체크 바이너리를 빌드해서 같이 컨테이너에 탑재해줬고 4.6메가만으로 헬스 체크를 진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을 저희는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점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초당 1,500개까지 요청을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중단하지 않고 스토리지 복제만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된다는 점에서는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DNS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부하를 분산하기 때문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서버 컨테이너가 DNS를 캐싱해버리면 하나의 리더 인스턴스로만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목이 발생할 수 있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요청을 분산시키고 이런 것들은 DNS 레코드를 통해서 여러 개의 DB 리더 인스턴스로 요청을 분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싱 문제가 있죠. 캐싱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선은 여러 개 있는데 한 차선으로 차가 몰리는 것처럼 리더 인스턴스 한 대에만 요청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이런 시스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DNS 캐싱은 상당히 간헐적으로 자주 발생하였고 만약 파게이트 환경에서는 커널 옵션을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DNS 캐시를 없애기 위해서도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MySQL 옵션 중에서 커넥션 옵션 중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니 커넥션과 미니멈 커넥션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 같은 경우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커넥션을 미리 확보를 해서 이제 요청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보통은 커넥션을 처음에 확보를 하고 사용자에게 요청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 생성에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해 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 스파이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포스트그레스QL은 드라이버에서 이런 옵션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RDS에서는 페일오버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DB 클러스터는 보통 읽기와 쓰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쓰기 같은 경우는 원활한 DB 복제를 위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로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쓰기 인스턴스가 죽었을 때 읽기 인스턴스 중 하나를 쓰기 인스턴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보통 페일오버라고 많이들 부르시곤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앞선 이러한 DNS 캐싱이 진행돼 버리면 클러스터에서 쓰기 인스턴스는 교체됐는데 각 클라이언트들은 그 죽었던 옛날에 쓰기 인스턴스를 계속 보기 때문에 약 1분간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1분은 DNS 캐시로 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쓰는 것들이 포스트그레스QL 프록시입니다. 프록시 개념은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피그마 같은 곳에서도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을 쓸 때 이런 프록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요. 이런 방법 중에서는 유틸리티 중에서는 pgcat, pgbouncer, pgpool 같은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커넥션을 관리를 해서 이런 커넥션들을 클라이언트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커넥션 풀을 일종의 프록시 개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커넥션을 쓰고 빠르게 반환하고 이런 로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DNS 기반으로 페일업 하는 것보다 풀 기반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게 전환이 가능했어요. 네, 문제점은 이런 앞에 그 세 개의 서버 같은 경우도 프록시 서버 같은 경우 자일만에 구축이 어렵습니다. 프로덕션 환경까지 하려면은 이중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장애 지점 SPOF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RDS 프록시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RDS에 람다를 붙이실 때 프록시를 이용하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람다 같은 경우 순식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띄워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커넥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프록시를 두어서 주로 활용하시곤 하는데요. 저는 MySQL을 사용할 때는 프록시 없이도 잘 이용했던 것 같은데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프록시를 둬서 커넥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요. 그리고 DB 커넥션을 클라이언트가 아닌 별도의 프록시 계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30초까지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프록시 계층이 필요했습니다. 오래 걸린 요청은 프록시가 끊어버리고 빨리 끝나는 요청에 커넥션을 좀 더 부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타임아웃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읽기 쿼리에 대해서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운영 환경에 이 옵션을 적용해서 읽기 요청이 10초 이상, 5초 이상 이렇게 길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데 이 옵션을 RDS 프록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CPU 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DB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있었어요. 장점으로는 이렇게 단일 장애 지점이 될 만한 것들을 관리형 서비스로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관리형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보여드렸죠. 차선 여러 개가 있는데 차선 하나에 차가 다 몰리고 있어요. DB 쿼리가 각 복제 서버에서 보낸 DB 쿼리가 하나의 리더 인스턴스로만 쏠리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무리 리더 인스턴스를 10개, 15개, 16개 이렇게 늘려도 하나로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데드락 현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RDS 프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교통 승경분들이 교통 통제를 해주시는 것처럼 모든 쿼리가 여러 리더 인스턴스로 잘 퍼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리더 인스턴스 하나로 집중되어 CPU가 한쪽만 몰리는 현상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처럼 트래픽 스파이크를 단시간 안에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RDS 프록시 도입을 상당히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숫자로 저희 선착순 대비 프로젝트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시작 이후, 공개한 이후, 정시에 땅 한 이후 40초 만에 전량이 매진되었어요. 제 커리어상에선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인프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행사 예약을 해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선착순 번호표 API는 저희가 초당 5만 개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대비를 해둔 편에 비해서 4만 5천 건이라는 좀 비교적 적은 수의 트래픽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지연 없이 장애 없이 운영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강의실 사용자분들은 장애 지연 없이 평소대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었고요. 간단한 API는 데브옵스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없는 친구들, 예를 들어 이메일, SMS, FCM, 푸시 같은 걸 발송할 때 그 기반으로 해서 고성능 서버를 제공하여 개발팀에서 모듈만 갖다 쓰면 되게끔 그렇게 구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발표인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피드백을 수용하고 지금의 제가 봤을 때 보통 여러분 코드 구현하실 때 한 달 뒤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러분이 작성한 한 달 전에 코드가 좀 고치고 싶고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서 이렇게 장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좋았던 점은 이제 매진 이후에 트래픽 스파이크를 선착순 API가 모두 감당해 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DB의 부하가 상당히 빠르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클러스터의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AWS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액세스 로그가 당일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많아졌다는 걸 봐서는 인기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비용 증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막중한 과업 같은 것들을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끼지 않아도 이런 기회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상시로 동작하는 대결 큐 같은 걸 구축해서 이벤트나 마케팅 CRM 이벤트가 있을 때 사전에 대응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선착순 관련 기능을 구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고객에게 특별한 사용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할인 쿠폰을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오늘 저녁 7시 선착순 100명에게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심리가 있잖아요. 나 저기 안에 들어가서 쿠폰 받고 싶다. 이런 심리를 자극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티켓 예매 같은 경우도 한정된 수량을 더 많은 분들께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견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트래픽을 많이 받아봄으로 인해서 그 내부의 엔지니어들이 더 많은 트래픽, 그리고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경험치가 됩니다. 이는 곧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유형도 많이 체험을 함으로써 더 성장을 나가는 것이죠. 구현 난이도가 아까 보여드린 그 플로우 차트만 구현하면 끝이어서 특별히 고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레디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하는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썼기 때문에 4일 만에 구현이 가능한 점도 있었고요.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웹 방화벽으로 와스의 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옵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레이트 리밋 같은 경우는 IP당 요청량을 5분에 1000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데, 카운트 올 옵션을 쓰게 되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가는 그 뒷단의 요청만을 카운팅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초당 1000개 요청 이상을 요청할 수 없음. 만약에 그 임계치를 넘게 되면은 보통 다들 이용하시는 클라우드 플레어의 그 퍼즐 풀기나 아니면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 같은 페이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방화벽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문서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전에 나왔던 해피킷이 또 나왔는데, 이제 호기심에 취미로 작업했던 일들이 실제 서비스에 4일이라는 시간 안에 도입이 돼서 안정적인 선착순 예매 이벤트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는 이제 인프런과 랠리 서비스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인프레 구성원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티켓 예매 이벤트 말고도 다양한 트래픽 스파이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브옵스 파트는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기술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작성할 예정이니 많이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인프랩닷컴입니다. 감사합니다.